네,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네, 유권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조금 전 6시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캠프 간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대선 전국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사전투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최종 투표율이 26.06%, 1,107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의 배경 일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점에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전 투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권자가 어떤 상황에서 일정의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선거위원회가 투표를 재고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정치적 고려도 있고 두 번째는 문화적 고려도 있습니다. 이 문화적 고려부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사전 투표가 도입되고 시작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 뭔가 이제 문화적 문제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특히나 이 황금 연휴 기간 이런 기간과 맞물려서 투표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 후보에 대한 이미 결정을 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이 사전 투표의 편리성을 충분히 활용해 보자는 그런 문화적 측면이 있겠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정치적 측면으로서는 그런 게 있겠죠. 어느 때보다도 조기 대선인 만큼 여기에 기세 잡기 또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조직력에 대한 점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각 캠프마다 조직력을 배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최동력으로 끌어올려서 사전 투표를 준비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것이 사전 투표율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 이 사전 투표가 앞으로 본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예. 명약관하게 나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자체가 26%라는 것이 예. 전대미문의 큰 투표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각 캠프들은 위기감이 고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남은 선거 독려운동을 더 전개시킬 것이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본투표율은 훨씬 많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예, 높다. 그럼 8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예상을 저는 하시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연합뉴스에도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2014년 6.4 지방선거 그리고 2016년 4.13 총선 여기에 투표를 대비하다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5배 정도 더 높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예, 예. 11에서 12%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오늘 26%라면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00%도 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 요인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80%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투표 인증샷에 특정 정당이나 어떤 후보의 기호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가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획기적인 거죠. 지난 2014년 그리고 2016년 두 차례 걸쳐 있었는데 예. 11%대, 12%대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20%대를 넘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26%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선관위도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전 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 뭐 출장 가신 분들, 해외여행 가신 분들 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친지들이 외국을 나가시거나 지방을 가는데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굉장히 이 투표율을 제고하는 그런 선관위의 이 제도 도입이 성공을 거뒀다. 그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열기가 정말 높다는 것들. 예. 뭐 지난 겨울에 그 엄동설한 추위에도 뭐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뭐 1,600만 명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많은 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국민들이 그동안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그런 국정농단, 부정부패, 정경유착에 대한 정말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이 컸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요. 대학생들 정말 빨리 투표하고 싶다. 그런 굉장히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정말 낡은 정치는 버리자.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전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도화된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다는 점. 이 점은 지난
대선이 75.8% 아니었습니까? 이번 대선이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로 진행될 가능성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가졌다는 점, 정말 사전투표 제도가 이번에 상당한 의미를 발휘했다는 점,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뭔가 모르게 이제 뭐 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옮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이 특별한 제도적 법과 제도적 그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예.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인증샷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선위 쪽에서 좀 사리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중선위 쪽에서는 헌법 21조에 표현된 표현의 자유, 이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선거라는 부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축제적 성격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이런 헌법적 취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상 헌법 24조에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의 참정권이란 뭐냐 그러면은 국민이 투표로 국가 의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참정권은 어떤 형태든지 보존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중선위에서 개인의 인증사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참정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왜 배치되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최근에 중선위에서 이번 대선에서 현수막을 거는 부분, 시민단체를 통해서 거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층별 세대별 투표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본선 이후로 미룬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공적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표현을 확대 해석을 해서 그것을 나는 2번 찍었다, 1번 찍었다, 뭐 이런 것을 유불리를 따진다 그러면은 결국 SNS라든가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선거 진영에 훨씬 유리한 형태로 가게 되고, 그것이 투후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을 판단하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적 개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참정권에 대한 부분도 중선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인다면요. 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직선거법이 좀 더 열린 형태로 개정이 돼야 된다. 뭐 여론조사가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들어가면서 정당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유권자들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예. 우리 선거가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고 좋은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되려면 조금 더 저는 표현의 자유도 확대시키고 또 열린 선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가 되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좀 더 친근하게 그런 정책을 파악하고 이런 선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말로 민주국가의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드는 것. 미국 같은 경우도 서부와 동부의 시간이 달라지면서 사실은 일부 상대가 어떻게, 이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알면서도 투표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유권자의 현명함, 그리고 국민으로서 그동안 가져온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믿고 있는 점, 저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공직선거법도 좀 더 여론조사도 개방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던 대선 첫 사전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별 투표율이 매시간 공개가 됐는데요.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우선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호남 지역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있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전략적 투표 지역입니다. 예. 그만큼 호남 지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대선에 대한 승패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선거 전략을 따지면은 호남 지역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양 캠프 간에 총력전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상호의 기선을 재봐야 되고 또 상호의 캠프에 대한 조직력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이 최대한 동력을 끌어올리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경합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합이 되는 상태에서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향후에 이 사전 투표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호남이 유달리 그렇게 높다는 것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등의 경합이 상당히 치열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유리하고 어느 후보가 불리하는 유불리의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히 경합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상당히 열띤 상황의 경쟁이 있었다.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상당히 외부 여기에서는 예. 아직까지 투표 후보에 대한 선정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 기자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항상 마지막에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전략적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후보를 놓고 뭐 경선 과정도 그랬지만 어느 쪽에도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예. 물론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은 정말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고 후보들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강세였고요.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거의 호남 대부분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서로가 아주 막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직력과 더불어서 지역민들의 그 열정들도 거기에 투영이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전남 지역은 34%대, 뭐 전북이 31%대, 이 전 지역을 통틀어서도 뭐 가장 높은 사전 투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는 주목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호남 지역의 이런 이 표심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이전되거든요. 예, 예. 수도권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호남 지역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면 마지막까지 정말로 총력전이 서로 펼쳐지는 양상이 될 거다. TK 지역 같은 경우는 22%대 아주 정말 가장 낮은 그런 사전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역시 지지해야 될 후보를 잃어버린 과거에는 보수 후보 한 사람 딱 정하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샤이 보수층으로 물러나 있는 이런 보수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라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 보수의 표심을 안고 있는 안철수 후보로 갈 것이냐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또 네. 일부는 투표할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 굉장히 거칠고 네거티브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후보 개인의 이력에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하여튼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사전 투표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TK 지역, 이 영남 지역의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마지막 샤이 보수층의 투표 결과를 보여주실지가 이번 사전 선거에서 나타났던 낮은 투표율에서 본 당일의 투표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번 주말이 아마 이 후보들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 그야말로 총력전을 겨룰 텐데, 글쎄요, 뭐 이번 이 사전 투표율, 높은 사전 투표율이 어떤 유세 전략을 좀 바꿀 수 있는 또 이런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 각행각색이죠. 각 후보들 저마다의 어떤 전략이 아마 따로 있을 걸로 보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취약 지역을 어떻게 갈 것이냐.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어느 누가 더 많이 뛰느냐. 여기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세 번째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보면은 사전 투표가 끝났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총력전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보다는 TK 지역에 더 치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TK 지역에 만약에 보수 단일화가 되고 홍준표 쪽을 밀어주는 그런 흐름이 대세가 감지되어 버린다 그러면은 호남이 분열되고 TK에서 얻지 못하고 PK에서 얻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떻게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TK 지역을 분리시켜 놓는 최소한의 지지도를 획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TK와 PK에 대한 보수 대결집 그리고 보수 뭉치자 보수 뭐 이런 형태로 나가겠죠. 예, 예. 그걸 통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고체화되어 있는 보수 진영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메시지에 상당히 그 총력을 기울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호남 지역에서도 후보들 간 경합이 치열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보수 표심도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반 대통령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과반 대통령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는 양상들이 사실은 5명의 후보가 주요한 후보가 5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TV 토론 결과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판을 바꿀 정도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권으로 인해서 도리어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거기서 뭔가 유승민에 대한 밀어주기 뭐 국민적인 그런 또 성원들이 빗발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일단은 가져가게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현재 단단한 지지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 후반 40% 초반에 박스권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도 확장이 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가 지금 2, 3위를 놓고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치열한 격전의 양상들이 이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수도권에서 아주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 지역, TK 지역 그리고 충청권에서 보수 표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 열정을 보이면서 뛰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PK 지역, 충청권, 호남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런 이 동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열해질 경우에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그 나머지 표를 이 득표율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40% 중반을 가는 것도 지금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과반을 넘는 대통령이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문재인 후보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로서는 50% 이상의 득표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가 통합정부, 공동정부 다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도 통합형의 이런 전략들을 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광폭 행보를 하면서 호남과 수도권 특히 중도층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막판 유세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뭐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론을 꺼내들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공동정부론을 꺼내들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지 여소야대 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두 후보론의 어떤 그 그렇습니다. 정부론이 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부분 이제 과반 대통령이 못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이 첫 번째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 그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진보 보수 이념과 대결이 팽배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앞으로 과반 대통령이 못 된다 그러면은 국정의 상당한 동력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계 개편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대선 전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과는 어떤 정계 개편에 합종 연행이나 또는 통합정부 구성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개파성과를 제외한 나머지와는 합동 정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합동 정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레토릭이거든요. 법과 제도로 가져가야 되면 이원 집정부나 의원 내각제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전초적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소 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119석밖에 안 되니까 정부를 잡게 되면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협조를 받지 못하면은 동력 자체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자리로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합동 정부를 구성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냐 그러면은 인수위는 구성이 되지 않고 바로 정부로 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힌다 그러면은 이상교는 그냥 국정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고립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랜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합동정부 또는 공동연대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 탈당판뿐 아니라 친박계까지 아우르는 그런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사실은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나타났죠. 친박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같이 당을 화합시켜서 후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는 친박계 의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좀 상당히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친박계 지금 이번 대선이 치러진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런 정경유착이라든가 부정부패 또 무능력함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이 됐는데 그동안 잠잠하게 사실은 수면 아래 숨어있던 친박계 의원들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당인데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당의 주인론을 다시 한번 펴기 시작했습니다. 친박계가 다시 등장하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그런 그 잘못된 정치에 대한 그 부분이 결국은 홍준표 후보의 개혁에 상당한 이 걸림돌이 돼버린 셈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당내에서 흐름을 본다면 사실은 대선 이후에 당권까지 지금 겨냥한 그런 치열한 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대선 이후에 이제는 당이 새롭게 개편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에게 동력이 생기면서 당의 흐름이 갈 가능성을 친박계가 이제 경계하면서 당내에 이미 또 당권을 둘러싼 이런 치열한 경쟁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사실은 가능한 한 좀 보수
이 표심을 모아서 당을 주도하고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상당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승세가 제동이 걸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과연 어떤 리더십으로 친박계도 설득하고 또 바른정당의 탈당파들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과제가 돼버렸고요. 네. 그러나 이걸 해결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한번 친박의 색채가 짙어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중도 유권자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까지도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4일 남겨놓고 굉장히 네.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이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러브콜을 좀 보내면서 그야말로 지지층의 어떤 사표 방지 심리를 좀 자극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과연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후보 이 네 사람은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또 결이 비슷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결국 상호 견제적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표에 대한 지지 성향의 분류상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로 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상정 후보 역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갉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쩌면은 총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벽한 다당제 구도로 갖출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진보 정당으로서 다양한 색채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의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고 바른정당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가 괜찮다 그러면은 중도 보수의 새로운 색깔을 낼 수 있는 정당으로 대한정당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서로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여기에 상호 견제적이라든가 또 서로 실익에 대한 관계가 바로 직접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상대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들을 무분별하게 공세를 강화하거나 그래야지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